가운데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김희수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개막식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작품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더스크린 박혜원 편집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스타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일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발표한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로 5년 전보다 무려 16.2%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IMF가 민간 부채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건 부동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족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겠죠.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 평균 13만 1,000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문제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부마저 빚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4.3%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위기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보다 정교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요? 더불어 비투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천절 한덕수 국무총리 경축사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노동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한 총리는 반도체 부진과 국제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짜뉴스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네, 한 총리는 오늘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특히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지금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뉴스가 뭐냐? 어떤 걸 가짜뉴스라고 봐야 되느냐? 이것부터 사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네, 물론 뭐 시민사회, 뭐 언론 등등에서 뭐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예. 이걸 정부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뭐 과거에는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 허위 조작 뉴스로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야 의원들이 입법안을 통해서 뭐 나름대로의 규정을 내놓고 있는데 네. 뭐 국회에서도 뭐 그 관련해서 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뭐 이게 좀 그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할 거냐, 그리고 그걸 정부가 어떤 기관이 어떤 식으로 뭐 이를테면 규제나 그렇죠. 그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의견을 냈다고요? 이게 이제 지난달 20일, 지금 한 2주 전이죠. 그때 예. 이제 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법안 소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제 그 출석한 자리에서 한 얘기가 온라인상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다만 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또 판단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되고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건 이를테면 포털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건데 사업자가 자체 판단을 할 경우 자의성이 과도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는 개천절에도 서로 신경전을 이어갔네요. 네, 여야는 개천절인 3일에도 이 서로를 향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면서 추석 민심에서 보여준 뜻 또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살피라는 명령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제1야당은 오로지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과 이를 위한 정쟁에만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민족 역사의 출발에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담겨 있고 이는 오늘말로 바꾸면 애민 정신이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애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고통에 눈 감은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힘겨워지는 삶을 토로하는데 정부는 상조하고만 외치며 국민의 삶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법과 원칙이 뭐냐 이거 가지고도 해석의 논란이 뭐 많았었잖아요. 홍익인간 가지고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란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여야가 명절 기간 동안 청취한 민심을 전했는데 굉장히 서로 달랐다고요? 뭐 표현상으로는 일단 뭐 표면상으로는 비슷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오늘 뭐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뭐 민생 그리고 경제를 강조했는데요. 네. 이를테면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연휴 기간 국민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경제와 민생을 빨리 회복시켜달라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협치 정신으로 10월 국회 문을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신임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 국민적 분노가 컸다, 이렇게 추석 민심을 진단하면서 네. 우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반면 그 책임 소재라든지 아니면 해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접근법이 달랐는데요. 이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 인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또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회의장이 오늘 회의 때 추석을 앞두고 뛰어오른 과일 채소값에 기름값, 공공요금까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는데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영수회담이 아니라 외면해온 민생 외상값부터 갚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는 6일 그러니까 사흘 뒤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 아닙니까? 그때가 이 대축 국면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네, 뭐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이제 오늘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당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돼서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틀 뒤 그러니까 5일이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연휴 직전 상황이라서 좀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원래 이제 5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여야 합의가 이렇게 잡힌 거고요. 네.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는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네. 원래 민주당에서는 이제 5일에 유인촌 후보자를 하니까 김행 후보자는 6일에 하자.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6일에 본회의도 해야 되고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5일에 그냥 같은 날 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었는데 네. 결국 민주당이 5일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협의나 이제 그 개최 합의 없이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여가위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예.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했다. 민주당이 과반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만 출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지금 그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일정도 단독으로 하고 증인도 단독으로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거의 막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는 결코 임할 수 없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럼 청문회 일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이제 당장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일정 관련해서 여야 간의 추가 협의가 뭐 내일 중에 극적 타결이나 이런 게 가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그 인사청문 요청 기한 20일이 지나기도 지나지만 그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네. 때문에요. 아마 청문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기간이 며칠 되지도 않는데 여야 간의 협의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인천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뭐 다 예정이 된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레라고 하잖아요. 네네. 국회 유 후보자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그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이제 질의를 한 데 대해서 이같이 답변을 하면서 그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기관장 사퇴 종용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가 없었다면서 그 특정 단체를 통해 지원을 배제한 바 없고 보조금에 관해선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 것이다. 또 당시 물러난 이제 기관장 등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네요. 일괄 사퇴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일괄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퇴를 요구한 적 없다고 하는데 방점이 찍힌 얘기로 보이는지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 후보자의 뭐 입장, 그러니까 주장인 건데요. 유 후보자 주장에 따르면 일괄 사퇴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한 적은 없고 뭐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규정을 위반한 기관장들에 한해서 뭐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럼 사퇴를 요구한 적은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이제 그게 유 후보자 측의 입장이고요. 아마 네. 야당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언론계 사퇴 종용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얘기냐에 따라서 서로 해석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말지 이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재청구란 말도 뭐 나오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좀 쉽지 않지 않는가라는 관측이 그렇죠. 많을 것 같긴 전반적으로는 한데.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뭐 분리 기소를 또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기소는 이제 물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거의 예정이 돼 있다시피 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뭐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연휴 내내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를 해서 아마 혐의를 보강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이 사실 뭐 수로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수적으로는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예. 이제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이제 소명이 됐다 법원에서 이렇게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대장동 또 성남 FC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이제 자동 기각된 이후에 불구속 기소를 한 것처럼 보강 수사를 통해서 아마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뭐 아주 없진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일부 언론 지상에 보도가 됐는데요. 뭐 특히 이제 이 앞서 기각이 됐던 백현동 사건 뭐 그다음에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거에 더해서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요것과 합쳐서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네. 이미 한 번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네. 그 같은 혐의에 대해서 재청구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뭐 그랬을 경우에 여론의 비판 등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좀 뭐 의문이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게 뭐 언론의 해석인지 아니면 진짜로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이거에 따라 또 전국 방향이나 아니면 정치권이 흔들흔들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은 오늘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사실상 무응답, 그러니까 무대응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요. 네, 사실 국회 기자들은 좀 힘들었는데 연휴 네. 기간이 아니라 그 추석 명절 당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영수회담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항저 아시안게임 보도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뢰로 불렀다고요? 네, 지난달 30일 열린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8강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네. 북한 관영 매체가 우리나라를 괴뢰라는 표현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남북 여자축구 대결 이튿날인 지난 1일에 경기 결과를 전하면서 그동안 뭐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남조선 대신에 괴뢰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도 이 지난 2일 뭐 자막이나 이 뭐 보도 내용에서 이 괴뢰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계속 변화를 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네요.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금 독일을 방문 중인데요. 네. 현지 시간 2일 구동도 국가안보부 슈타즈가 정치범들을 가두고 취조하던 구치소를 방문해서 구동독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는 북한에 개탄한다면서 하루빨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폐지돼야 하고 더 이상 인권 유런이 이뤄지지 않게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및 추모 등 전환기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기록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포털 사이트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네, 이게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제 한국 대 중국 그 축구 8강전 당시에 이 포털 사이트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91%에 한때 달해서 논란이 좀 일었었습니다. 결국 다음 측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스포츠는 지난 2일 클릭 응원은 누구나 로그인하지 않고도 쉽게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도록 제공해온 기능이라면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횟수 제한 없이 클릭할 수 있어 특정 팀에 대한 클릭 응원 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클릭 응원 서비스 정책을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아시안게임 응원 서비스 페이지 내에서 댓글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이 운영하는 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의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 사용하는 북한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누가 돌려서 응원을 조작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뭐 그거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사실로 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대 중국 국가대표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포털에서 중국 응원하는 게 91% 나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아마 뭐 중국 네티즌 내지는 뭐 중국의 어떤 뭐
특정 뭐 세력이라든지 아마 그런 곳에서 이제 매크로를 사용해서 접촉한 게 아니냐 뭐 그런 분석이나 뭐 그 자체는 타당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뭐 다만 이에 대해서 뭐 한국 여론 조작이라든지 뭐 이제 뭐 여당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뭐 어떤 이게 수사나 뭐 조사 뭐 이런 것이 가능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떤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북한 개입설까지 얘기를 해서 사실 확인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죠.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우려의 타당성이 있다고 이 여당과 비슷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아니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포털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여당 내에서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도 지금 가짜뉴스 대응 문제와 함께 지금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 이런 쪽의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포털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사실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뭐 그 전후 상황이 뭐 이래저래 입기를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지난달 25일에 그러니까 연휴 직전에 이제 그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는 게 이렇게 알려진 건데요. 예. 이 실태 점검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방통위가 된 입장을 보면 이 지난 7월 5일부터 이제 실태 점검을 해왔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실태 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실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런 규정 위반이 뭐 거의 확인이 됐다는 취지로 이제 그 공지를 한 거고요. 네. 또 이제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서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게 그 조사 결과가 아니라 조사를 착수하면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사실 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대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뭐 사실상 이렇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뭐 좀 다소 이례적인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이제 위반이 확인됐다면 뭐 당연히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 시점에서 이런 뭐 발표가 나온 거는 좀 뭐 전례에 비춰봤을 때 그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아예 뭔가가 있다고 단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또 싶은데요. 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 검색했더니 부정적인 기사만 쫙 뭐 검색이 되더라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 바가 있어서. 네, 뭐 언론이나 뭐 그 업계 쪽에서는 윤 대통령이라고 검색해봐라 뭐 이런 반박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주요 산업이 넉 달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네요. 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어느덧 4분기가 시작됐다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넉 달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앞으로도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외교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 수출 투자 호조세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수출이 살아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40조 원대 투자 약속, 또 아랍에미리트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을 언급하면서 이달 안에 두 나라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동산 문제 등도 계속 잘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하고 대비해서. 아니면은 수입이 줄어서 무역 흑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나고 있는 거는 이른바 불황한 흑자라고 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뭐 하느니나 그 경제 관련 기관들에서 그런 분석을 했었고요. 오늘 대통령실 발표는 뭐 이를테면 뭐 전년 대비라든지 뭐 지난 5년 대비라기보다는 이제 상반기에 비해서 수출과 투자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 뭐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계속 살아나도록 정부가 뭐 지원하고 힘을 쏟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표로 이제 뭐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에는 우리가 수출이 잘 돼서 무역 흑자가 나는구나 이렇게 혼동할 소지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무역 교역량은 쪼그라든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유가라든가 아니면 가스 가격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르니까 그 수입을 확 줄이는 바람에 지금 불황형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을 경기가 호조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전문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 또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시아 최대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영화팬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개막을 하루 앞둔 부산국제영화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박혜연 더 스크린 편집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그 추석 기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예, 부산 영화제가 바로 추석 연휴와 이어지는 시즌이라서 아마 영화계는 추석 연휴 동안 부산 영화제 준비로 좀 바빴을 것 같긴 합니다. 내일 이제 영화제가 시작이 되고 오늘부터 전야제 행사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개막 전날인 오늘 3일 이 전야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영화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도 하고 또 부산국제영화제가 크게 보면 지역적으로 두 군데에서 같이 활발하게 열려요. 센텀시티와 해운대 중심으로 하는 상영 지역들이 있고 또 중구, 이 남포동 중심으로 하는 이 커뮤니티 활동들도 많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전야제는 그 중구의 비프 광장 야외 무대에서 열리면서 앞으로 커뮤니티 비프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와 관객이 만나게 하는 이 행사들을 좀 독려하고 응원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개막작으로 어떤 작품이 선정됐습니까? 개막작은 정말 오랜만에 한국 영화가 개막작에 선정이 됐어요. 네. 장건재 감독의 제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예.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인데요. 한국이 싫어서요? 네. 이 장강명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예요. 작가이자 네. 영화 감독인 거잖아요. 네. 장강명 작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동명 원작 소설로만 참여를 소설로만 했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장건재 감독이 이걸 영화로 네네. 만들었는데 네. 이 내용이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뉴질랜드로 떠나려고 하는 20대 여성의 이야기예요. 네. 이야기 자체가 현재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녹여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성장담이기도 하고 우리 현실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 이것을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젊은 관객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개막작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된 게 이게 몇 년 만의 일이에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잖아요. 최고의 영화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시아 다양한 나라의 작품들을 한국에서는 최초로 먼저 보여드리는 게 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의 어떤 의무 중에 또 하나였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끝내고 조금은 침체된 한국 영화를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개막작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막식 진행 누가 맡을 거냐 이것도 관심이잖아요. 지금 이번엔 그럼요. 단독 진행이라고요? 예, 처음부터 단독 진행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올해 개막식은 원래 이재훈 배우와 박은빈 배우가 함께 공동 사회를 맡기로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1일이죠. 1일 밤에 이재훈 배우가 급히 정말 심한 복통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응급수술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현재 다행히 쾌차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이 사이에 배우를 새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박은빈 배우 단독으로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히게 됐죠. 근데 사실은 다른 배우를 섭외해도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게 사실 좀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이미 이재훈 배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정말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또 새로운 진행자를 초청해서 또 이렇게 모시는 것보다는 박은빈 배우가 개막식 최초의 단독 사회자이자
최초 여성 단독 사회자라는 좀 파격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다 최초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영화제의 또 특징 하나 꼽으라고 하면 개막식 호스트가 누가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막식 호스트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직책이 정해져 있는 자리였죠. 예. 뭐 예를 들면 영화제의 뭐 이사장이라든지 집행위원장이라든지 보통 이제 개막식에서 세계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아서 인사를 하고 개막식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이런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뭐 이유 조금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이라고 할 만큼 사실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현재 소위 이사장, 집행위원장, 뭐 운영위원장 같은 지도부 전체가 공석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 해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영화제 앞에 나서 주셔야 되는데 이 개막식 호스트라는 건 그래서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송강호 배우가 이 개막식 호스트를 맡아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게 불가피한 선택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까지 그래서 개막식 호스트라는 것은 필요 없는 이게 직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걸 또 송강호 배우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자리라는 걸 알지만 흔쾌하게 영화제 돕는 역할에 나서주시겠다라고 해서 호스트를 맡게 됐다고 하네요. 영화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뭐 얘기 나왔으니까 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집행위원회나 이런 데서. 네, 사실 이제 좀 올해 5월부터 벌어진 꽤 1년에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그 영화제 정관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굉장히 좀 이 체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네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이 집행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선언을 했고, 네. 그 이어서 그 더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제 이사장도 사의 표명을 했고, 네. 그리고 영화제 살림 전체를 운영해서 맡아주십사라고 쇼핑을 했던 운영위원장도 해촉이 됐어요. 이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모두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사임을 하고 해촉을 하고 이런 사의를 표명하고 하는 것들이 내부에서 또 다양한 의견 대립이라든지 갈등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내부에서 얼마나 그 의견들이 조율이 되지 않았으면 어떠한 뒤에 여러 가지 방책도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사임하고 사의 표명하고 해촉하고 이렇게 뭉텅 공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제의 모습으로서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뭐 그 뒤에 이어서 뭐 내부적으로 성희롱 사건이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또 내용이 밖으로 밝혀지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뭐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라고 해서 올해 12월까지 이 부산국제영화제 전반적인 문제들을 우리 이 기회에 새롭게 혁신을 합시다라고 하는 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영화제 마치고 나서 나머지 후속 작업까지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운하게 부산국제영화제가 또 시작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조직이가 못하는 일을 팬들이 이제 좀 메워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팬들 입장에선 지금 그 영화제 때 어떤 외국의 스타 배우들이 오는지 이것도 관심이잖아요. 네. 사실 뭐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영화제들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또 이렇게 손님들 왕래가 쉽진 않았잖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박수 칠 만한 해외의 스타들이 대거 부산국제영화제를 찾게 됩니다. 작년에는 양조위 배우 때문에 부산이 들썩들썩했다면 올해는 주윤발 배우가 그 뒤를 이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들썩하게 만드실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뭐 이렇게 근거 없이 뭐 건강 이상설 같은 가짜 뉴스들이 막 엄청 돌았어요. 네.
그랬던 주윤발 배우가 굉장히 건강하고 건재한 모습으로 신작 원모어 찬스와 함께 이전에 자신의 대표작들을 들고 와서 부산에서 관객들을 또 만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레옹이나 루시 같은 작품으로 정말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 감독이죠. 릭베송 감독님도 신작과 함께 찾아 한국을 찾고요. 뭐 중화권의 대표 스타 배우죠. 판빙빙 배우도 한국의 신작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한국에서 브로커 한국 배우도 함께 만드신 적도 있어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올해는 한국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괴물이라는 작품과 함께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아주 전 세계 영화계의 유명한 배우들 그리고 또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 초청작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약 300편 정도의 영화들이 상영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지금보다 조금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9개국에서 209편의 영화를 상영을 하고 커뮤니티 비프처럼 이렇게 이미 개봉했던 영화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작품들 60편까지 포함해서 한 269편 정도가 상영을 해요. 작년보다 한 100편 조금 안 되게 줄어들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운영위원회 자체의 내용들 때문에 영화제 준비가 좀 늦어진 것도 있고요. 부산국제영화제 전체 예산이 한 30억 가량 줄어들었어요. 20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지원을 받는 국가 지원을 받는 영화제인데 여기서 예산이 또 급격하게 줄어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영화제 추천이 조금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영화제를 꾸렸다고 합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 상 차려놓은 거 그 중에서 어떤 영화를 골라야 될 것인가 어떤 거를 먹어야 될 것인가 그게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박혜원 편집장께서 이거 놓치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화제작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양심 선언을 하나 하자면 아직 못 본 작품들도 많아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나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두근두근 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대작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매가 거의 뭐 1분 만에 끝나고 2분 만에 끝나고 해서 이 영화만 반드시 보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나 볼 거 없는데 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을 찾아오는 이 대형 감독님들의 신작을 아시아 최초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아까 괴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야외 극장에서 정말 몇천 명의 관객들과 함께 보실 수 있는 좀 큰 기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괴물 같은 작품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영국의 거장이죠. 켄 로치 감독님의 신작 나의 올드 오크 같은 작품이라든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더 킬러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이번에 굉장히 크게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받았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 같은 작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들 플러스 저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삶을 다룬 아메리칸 코리안의 삶을 다룬 작품들을 상영을 하는데 이 작품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만든 한국 영화인들이 만든 이 작품들을 왜 이렇게 주목하는지를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특별 섹션이라서 미나리부터 시작해서 파트리코라든지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 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전 요 섹션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매년마다 부산국제영화제 참석하시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 제대로 즐기는 법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작품 하나를 노리시지 마시고요. 그냥 극장에 가서 시간 남는 작품을 무조건 한번 봐보세요. 정말 내 취향과 상관없이 이렇게 200 몇십 편의 상찬이 차려져 있는 이 축제를 정말 무작위 랜덤으로 한번 즐겨보시는 즐거움 저는 이때만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남아있는 표를 그냥
아무거나라도. 그럼요. 네. 아무거나. 네, 이번에도 영화제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원 더 스크린 편집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뽑으신 키워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주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스포츠 분야 역시 1위입니다. 예. 키워드는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신유빈, 전지희 이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한국 탁구 역사사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한 페이지를 장식했죠. 네. 이 신유빈, 전지희조가 이제 2022년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북한의 차수영, 박수경조를 세트 스코어 4대1로 물리친 것입니다. 21년 만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고요.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거의 띠동갑이라고. 그렇죠. 네. 19살, 30살 이럴 정도로 정말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까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의 호흡이 너무나도 잘 맞고 그리고 이 실력이나 밸런스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지희 선수 같은 경우에 한국 귀화를 하고 나서 2011년에 그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 세계적인 강자로 인정받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큰 대회에서는 이상하치만큼 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이 내년 파리 올림픽을 이제 벌써부터 기대하면서 향후에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우민이라고 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린여우민이라는 선수에서 이 우민이라는 단어가 좀 잘라서 나온 거더라고요. 네. 누군가 했더니 이 그 야구에서 대만 선발 투수 이름이 린여우민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대만의 이제 야구 경기가 있었죠. 이 올림픽에서. 그런데 이 린여우민 선수가 6이닝 동안에 삼진 6개를 잡고 안타 4개만 내주는 무실점 피칭을 벌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대만에게 이제 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우리가 태국을 뭐 17대 0으로 지금 콜드 게임으로 꺾긴 했지만 네. 이제 한 번 진 것 때문에 이제 일본과 중국과 계속 좀 수를 겨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야구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상당히 그 또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스포츠잖아요. 네. 조금 더 좋은 성적이나 좀 의미 있었던 결과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SNS에 좀 의견들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만한테 졌던 것 같은데 대만 선수들은 다 아마추어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좀 실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실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남은 경기에도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스포츠 분야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우리가 참 가슴이 뛰거나 이건 정말 어떻게든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한일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지금 아시안 게임 2위를 놓고 일본과 우리나라 경쟁 중인데요. 원래 우리나라 목표가 3위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선수들이 처음부터 아주 이제 선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일본을 젖히고 2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양궁 등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의 결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종 순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월 3일 밤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날 우리의 모든 농구나 오늘 지금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할 이제 남자 축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이제 중국을 겪고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결승에서 일본을 만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또 한일전 축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빅매치가 되겠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볼 거고 저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인데요. 보통 IT 과학 분야에서 이 카테고리가 잘 안 나오는데 게임 카테고리가 나왔고요. 네. 여기서도 금메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참 이제 우리가 이 그 스포츠로 e스포츠가 e스포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예전엔 좀 낯설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적응이 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번에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가 어쨌든 이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e스포츠의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LOL, 그러니까 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지지 않고 한 세트도 지지 않고 전승 우승을 했고요. 이거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오락실에서 어렸을 적에 많이 해보셨을 이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 게임에서도 우리나라 김관우 선수가 금메달을 이제 차지했는데 나이가 이제 44살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이번에 선수단 중에 최고령 금메달리스트가 이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선수였습니다. 옛날에 오락실 때 막 열심히 통전 넣어가면서 하던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문자를 보고 정말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집에서 100원짜리 동전 가져다가 가지고 오락실에서 그렇죠. 게임하더니 네. 누가 메달을 따가지고 올 줄 몰랐다. 그것도 그렇죠. 44살의 나이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44살이다 보니까 또 SNS에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이제 40대라는 상징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e스포츠라는 게 워낙 이제 손도 빨리 움직여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관우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게임할 때 반응이 잘 안 되고 이제 머릿속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힘든 나이라는 거다. 그래도 우리 40대들이 더 많이 연습하면 우리도 옛날의 실력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저처럼 금메달을 딸 수 있다. 꼭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그 오락실 게임 중에서 올림픽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 그 뭐죠? 샴푸 뚜껑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버튼을 문지르면서 했던 게 동전을 기억이 막 나. 누르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걸로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의 장비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상당히 e스포츠라는 게 하나의 산업이 됐다는 게 상당히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 나오는 선수들 페이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도 막 연봉이 30억씩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진짜 하나의 산업이구나라고 많이 이번에 좀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다음 뉴스 네.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3위 주제는요. 생활 분야의 키워드는 한가위고요. 이번에 정말 연휴가 황금 연휴라고 불릴 정도로 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성묘 또 나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연휴가 기니까 여유도 길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귀경을 서둘러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나들이도 즐기고 못 갔었던 뭐 성묘도 가고 막 이런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했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게 고속도로 이용량이요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 고속도로 이용한 차량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하루 최대 18%까지 늘어났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보다 이제 5.8% 이상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도 일평균 110억으로 집계가 돼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고요. 휴게소 한 곳이?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일평균이니까 하루에 전체가 110억인데 어쨌든 지난해보다 57% 증가했고 더 중요한 건 코로나19 이전 2019년 추석에 비해서도 41%.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 휴게소에서 연휴 효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황금 연휴 동안에 많은 뭐 관광객들이 다양한 곳들에서 문화 체험이나 뭐 좋은 곳들을 지켜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연휴 밤까지 잘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요. 문화 분야인데요. 네. 이 키워드 제가 실은 앞에서도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가님도 모르시더라고요. 뭐요? 이세돌. 네, 알죠. 이세돌이 뭘까요? 바둑. 그렇죠. 이세돌을 바둑 선수라고 얘기하면 30대, 40대 이상. 네. 거의 낚였는데요, 저? 네. 모른다고 할 이세돌이 걸. 뭐냐면요.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그룹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혀 모르시겠죠. 네. 아마도 전혀 모르시겠죠. 아마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저는 거의 뉴진스를 대부분의- 안다는 걸 좀 네.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이세돌을 꺼내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이세계 아이돌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런 혹시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뭔가 버추얼,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있는데 그게 뭔가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뭐 연예인 대신에 뭔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이돌 팬덤 그룹처럼 이런 가상 그룹들이 실제로 최근에 10대, 20대에게 상당히 뜨거운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난 23일에 이제 영등포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상영회를 했는데요. 이게 네. 뭐였냐면 인천 송도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버추얼 아이돌들이 공연을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홀로그램 형태를 활용해가지고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예. 정말
팬들이 가득 그 자리를 메우고 있고 그 자리도 모자라서 각자의 영화관들에서 이렇게 영화관에서 그 실시간 중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모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버추얼 아이돌들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게 최근의 버전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쉽게 설명드리면 98년에 우리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잖아요. 네. 아담이 좀 더 최신 기술이다. 그래서 그걸 케이팝을 부르는 그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들에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연예인에게 여러 가지 팬덤의 활동을 하듯이 이런 활동들을 최근에 20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대답이 흥미로웠는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요. 일단은 실제 인간처럼 사고 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라는 그냥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런 것도 걱정할 있지만,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돌들을 좋아하더라도 아이돌들은 예를 들면은 정말 뭐 갑자기 돌발 변수로 뭐 음주운전이 있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팬들이 조마조마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조마조마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캐릭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덕질을 하는 계기는 비슷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변화를 보고 한쪽에서는 이게 뭐냐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좀 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좀 키워드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인기가 좋은 그룹들은 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돌이라고 불리는 이세계 아이돌 같은 경우가 거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스트리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튜버처럼 영상을 만드는 분이 이제 기존에 이제 뭔가 온라인에서 소통하던 일반인들을 이제 가수처럼 키웠고 그 앞에다가 가상 캐릭터가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최근에 메이브라고 하는 버추얼 아이돌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남자 아이돌도 있어요.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플레이브라고 하는 아이돌도 있는데 이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람의 그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웹툰 있잖아요. 이런 형태들을 또 띄고 있는데 이 역시도 팬덤이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이세돌 유익한 얘기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산업 분야의 키워드는 철근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인천 검단 신도시에 다른 단지에서도 외벽 철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국토교통부 누락 사태에 대해서 뭐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 일제 점검 진행하라고는 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뭐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 뭐 건설업계 고질적인 문제를 다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거 해결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뭐 전수조사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거기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그렇죠. 혹시 우리 아파트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근원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오늘의 최대 소득은 이세돌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또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m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5도, 광주 14도 등 전국이 10에서 18도로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4도 등 전국이 21에서 26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도는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습니다. 서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 제주도 먼바다는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16.4도, 습도 77%,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왜 이 소식을 챙기지 못했을까? 추석 연휴 끝날 한 신문의 사설을 읽고서야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의 부고 소식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지만 세심히 살피지 못했고 부재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소록도에서 39년 동안 한센인을 돌봤던 마가레트 피사렛 간호사. 현재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고국인 오스트리아에서 선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88세, 요양생활을 하다 골절 수술을 받던 중 급성 심장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생전 시신을 대학 해부용으로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남겨 장례 절차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무한한 인류애와 박애 정신에 그저 고개가 숙여질 따름이라고 한 사설은 동료 간호사였던 마리안느 스퇴거와 함께 마가레트 간호사의 일화는 차고 넘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소록도 병원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먼 타국의 섬까지 찾아온 마리안느와 마가레트. 오랫동안 수녀로 알려졌지만 실은 자원봉사 간호사였습니다. 두 간호사는 마스크, 장갑, 방역복도 입지 않은 채 환자들의 짓무른 손과 발을 소독하고 고름을 닦아냈고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의 후원을 받아 소록도에 의약품을 보급하고 영아원과 결핵병동, 목욕탕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수녀회에서 보내오는 생활비를 환자 재활 치료나 영아원 운영에 보탰고 심지어 사망한 환자의 옷을 수선해 입기도 했습니다. 소록도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보다 그저 할매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를 좋아했던 마가레트. 지난 2005년 11월 새벽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 앞으로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조용히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없다며 주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스트리아로 귀국한 뒤에 치매를 앓았지만 소록도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혐오하고 차별한 한센인을 평생 동안 보듬으며 헌신한 마가레트 간호사. 그가 이 땅에 부린 숭고한 희생정신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다신 못 볼 것만 같아요. 영원토록 못 볼 것 같아요. 꿈속에서 만나곤 다정하게 웃어요. 슬픔을 잊어버리고 안녕 그대의 모습이요 가물가물 멀어지는 그대의 가는 목소리 잊으려 애를 써도 못 잊을 얼굴이었네. 멀리 떠나버린 그대를 나는 붙잡을 수 없어서 슬픈 추억을 간직합니다. 이제 헤어져서 우리는 그리움을 참아야 하는 내 사랑 정든 사람아. 그대의 모습이요 가물가물 멀어지는 그대의 가는 목소리 잊으려 애를 써도 못 잊을 얼굴이었네. 멀리 떠나버린 그대를 나는 붙잡을 수 없어서 슬픈 추억을 간직합니다. 이제 헤어져서 우리는 그리움을 참아야 하는 내 사랑 정든 사랑.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해바라기의 안녕 내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지금 청취자 신영아님께서요. 무한 사랑을 베푸는 분들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듣는 내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4222님께서 마가레트 간호사님 외국의 타지에서 날개 없는 천사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1110님 할매수녀님 천국에서 부디 평화롭게 좋은 꿈 깃드소서. 또 557님 무언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두 분 소식 들으니 부끄러워집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사실은 할 수 있는데
할 용기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그런 다짐도 좀 제 스스로 해보기도 했고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도 한번 생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저희가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포천에서 민간 헬기가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당장 내일부터 포천시 가을 산불 방제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네. 하루 전에 장비 점검차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민간 항공사인 홍익항공 소속의 AS350 헬기가 수심 10여 미터 저수지로 추락했는데요. 오후 3시에 고모리 저수지 중심부 수중에 있는 헬기 기체 내부에서 잠수부들이 숨진 60대 기장 A씨를 발견을 했습니다. 물 밖으로 인양을 했는데 네. 지금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포천시에서 가을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 헬기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네. 항공사 측의 자체 장비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날 운항을 했는데요. 담수 테스트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 보면 헬기가 산불 진화에 사용할 물을 강이나 저수지에 수집하는 성능을 시험하는 건데 네. 바스켓을 떨어뜨려서 저수지 수면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 바스켓이 물에 닿는 순간에 기체 갑자기 그 헬기 기체 절반가량이 물에 잠긴 뒤에 꼬리 쪽에 프로펠러가 파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곧바로 다시 떠올랐는데 공중에서 빙빙빙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속으로 추락해서 가라앉게 됐습니다. 뭐 기체를 인양해봐야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게다가 오늘 저수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수심이 10에서 13m로 깊은 데다가 시야도 1m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탁한 상황이어가지고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잠수부 16명을 투입해서 그 수중을 더듬어가면서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조종사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과거 산림청에서 방제 헬기도 운행한 베테랑이고요. 올해 봄철에도 포천 산불 방제 5달 동안 투입이 됐던 베테랑 운전사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많았다고요? 예, 이 영상에도 보면 저수지 가 쪽으로 시민들이 서 계신 게 보이거든요. 헬기가 수면으로 내려왔다 갑자기 돌더니 순식간으로 추락을 했다라는 목격담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떠올랐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다시 떠오르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빙빙 돌다가 갑자기 추락한 모습을 보고 걱정과 당혹감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여기가 풍경이 좋아서 유명 카페나 식당도 많이 있고요. 타 지역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많아서 주변 도로가 혼잡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여유를 즐기려고 오다가 사고를 목격하게 되신 건데요. 네. 이 사고를 목격한 50대 남성이 헬기가 물을 뜨렸는지 수면 가까이 내려왔다가 돌더니 갑자기로 추락했다는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가을 되면 또 다시 네. 건조해지면서 산불 소식이 들려올 거 아니겠어요. 네. 미리미리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사고가 불상사가 발생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대책들은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소식 들으면서 내내 헬기가 그렇게 그 뭔가 포천에 와서 네. 포천에 있는 저수지에서 담수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좀 안전요원이나 아니면은 경찰이나 좀 미리 좀 그걸 연락을 좀 취해서 대기하고 그렇죠.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네. 결과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국내로 미립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20명 넘게 붙잡혔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해경과 군경이 합동 공조를 통해서 22명 해경이 검거가 됐는데요. 내려오면서 21명이 잡히고 방파제에 내려서 육지로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안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53분쯤에 충남 보령시 신읍동 대천항 남서방 3km 지점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미립국한 후에 육상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천항 일대에서 21명은 모두 다 잡혔고요. 한 명이 숨어 있다가 택시를 타고 지인이 있는 경기도 안산까지 도주했다가 택시기사분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들이고요.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립국을 도와준 선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선박은 서해상으로 달아났는데요. 추적에 나섰습니다만 오늘 오전 7시 40분쯤에 우리 영해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군이 고성능 감시 장비를 통해서 22명을 확인을 했고 해경이 발견했던 구명환 숫자도 22개였다고 합니다. 네. 수사척이어서 지금 현재 미립국 목적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 중국인들이 바다에 핸드폰을 버렸는데요. 그 핸드폰을 확보해서 미립국 경로와 동기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천항에서 한 3.7km 정도 예. 떨어진 바다에 중국 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물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중국인들 물에 뛰어내려서 한 4km 가까운 그 거리를 헤엄쳐서 방파제를 넘어서 오다가 22명 중에서 21명 붙잡혔고 한 사람은 경기도까지 도망을 갔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잡혔습니다. 참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네요. 네. 근데 이런 미립국 시도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예. 충남 서해안 같은 경우는 산동성하고 한 350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네. 원래도 이제 미립국 루트로 자주 이용되는 항로이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립국 경로이기도 합니다. 해상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미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미립국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과 지난해에는 미립국 적발 인원이 2명, 1명 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B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미립국을 시도한 데 이어서 오늘 22명이 무더기로 적발이 되면서 이런 미립국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10년간의 해양경찰이 적발한 미립국자는 24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에는 2015년 43명, 2020년엔 42명, 2017년에는 39명 등의 순인데요. 우리나라의 비행기 경로가 아니라 이렇게 미립국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상하시다시피 중국에서도 이제 범죄자였거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단속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 인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던 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23일, 그러니까 9월 23일과 22일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서 출국하려던 미국인들의 소지품에서 실탄이 나왔는데요. 네. 22일에는 오후 6시 10분에 일본 도쿄로 가려던 미국인 남성의 기내 수화물에 45후경 실탄 한 발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8월 18일 날 입국을 했어요. 네. 그리고 9월 22일에 출국하려다가 수화물에서 실탄이 발견이 됐는데 본인은 가방 안에 실탄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다음 날이죠. 오후 3시 20분에도 미국 시애틀로 가려고 하던 남성의 가방에서 38구경 권총탄 2발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8월 16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총기면허 소지자였고요. 연습용으로 실탄을 사용하고 한 후에 가방에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출발공항에서 실탄 소지 여부가 제대로 적발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연방항공안전청에서 항공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지적이고 또 하나는 그럼 한 달 동안 실탄을 가방에 넣고 돌아다녔다라고밖에 이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실탄류가 적발된 게 인천공항이 올 들어서 8월까지만 해도 208건에 달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이 115건이니까 그거보다 8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항공기 기내에서 네. 뭐 실탄 나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게 이러다가 그냥 거기다가 두고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때도 항공보안에 비상이 걸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구석인가 하여튼 걸리지 않으면은 본인이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그게 실수였다 하더라도 뭐 그런 방식으로 비행기에다 이렇게 기내에다 숨겨놓고 내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발칵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나 지금 이런 일들이 꽤 있네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국할 때 보안 검색을 따로 안 해요. 실탄 소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아니면 세관 검사만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밝혀지지 않고 미국은 총기 보유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기내는 탈 수 없지만 수화물에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충분히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중국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진이 있다고요? 네. 그 누워있는 사진인데요. 누워서 학자모를 쓰고 누워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이 사진 퍼포먼스가 좌절을 표현하는 건데요. 뭐 대학원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모두 다 서류 탈락을 하고 너무 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 부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누운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좌절을 느끼고 있는 중국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퍼포먼스입니다. 탕핑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탕핑은 납작하게 눕는다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 M4 세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뭐 헬조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하고 취직을 포기한 채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누운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꿈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좌절과 청년들의 삶에 무관심한 정부를 향한 분노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M4 세대나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은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지난 6월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3%였는데 작년 12월과 비교해서 반년 만에 5%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이후에는 아예 실업률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장단단 베이징 교수가 실제 청년 실업률이 아마 정부가 발표한 19.7%보다 2배 이상인 46.5%로 추정된다라는 발표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취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이 문제를 기성세대가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는 불만의 표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네요. 행동으로.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M4 세대 얘기했거든요. 네. 뭐 5, 6도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근데 하나도 해결된 거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지금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역시 우리랑 비슷하게 좀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겪기 시작한 걸 이제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해야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일확천금에 기대는 심리가 생겨나는 건가요? 복권구매가 그렇게 많다고요? 보통 복권구매를 이렇게 많이 산다고요? 예상해보면 희망이 없을 때 복권을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당첨되는 건 어렵지만 갖고 있는 동안 기분 좋다라는 이유로 복권들을 많이 사시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지의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복지 체육복권 판매액이 3,757억 위안, 70조 원.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1.6%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부터 꾸준하게 늘어나서 1월에는 332억 위안어치가 팔렸는데 8월에는 529억 위안으로 꾸준히 작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복권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분위기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제난에다가 취업난 사이에서 젊은이들 복권 구매가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복권 구매자의 연령별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청년들의 얼굴을 보는 일이 잦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는 한화 300억 원대 복권에 당첨되면 뭘 할 것인가에 관련된 해시태그가 4억 회 가까이 조회가 됐고요.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
라는 의견을 낸 사람도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을 살까 차를 살까 고민하다 복권을 사고 출근길 등굣길에 복권을 산다라는 중국 청년들의 농담이 있다고 하는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된 젊은이들이 직면한 현실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코인 열풍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네. 양궁 드디어 시작한 모양이네요. 네. 뭐 집안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한 언론도 있던데 집안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선수끼리 금은 메달을 다투게 됐습니다. 리커브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도쿄올림픽의 3관왕이었던 안산 선수와 20살의 대표팀 임시현 선수가 결승에서 맞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임시현 선수는요. 리커브 여자 개인전 준결승전에서 슛오프까지 갔습니다. 접전 끝에 중국의 리자만을 6대5로 이겼고요. 이어서 벌어진 안산 선수와 중국의 하이리간 선수도 7대3으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와, 안산 선수 정말 대단한 게 접전 끝에 10을 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이리간 선수가 멘탈이 무너지는 바람에 경기를 이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경기는 안산 선수와 지금 말씀드렸던 임시현 선수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하루 이틀 내에 계속 금메달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나흘 뒤 열리게 됩니다. 남자 바둑 은 어떻습니까? 예, 남자 바둑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 김명은, 신민준 구단이 나선 한국 남자 대표팀이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꺾었습니다. 5대5 대전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2010년에 광저우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처음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광저우 대회에서 채택이 됐는데 이후에 정식 종목에서 제외가 돼서 13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신진서 구단이 중국의 양딩신 구단을 제압 한 데 이어서 신민준 구단이 커제 구단과 혼전 끝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고 박정환 구단이 미이팅 구단을 제압하면서 3승을 선착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바둑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 여자 단체전 은메달, 남자 개인전 신진서 구단의 동메달 각각 하나씩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인물의 서거 70주기를 기리는 뜻깊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3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애국지사이자 우리 서화연구에 힘쓴 위창 오세창 선생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위창은 당대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린 최남선에게 요즘 애들은 무식해서 큰일이라고 핀잔을 준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세창 선생이 진정한 의미의 박사다. 이런 평가가 맞아요.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직업이 중국어 통번역가로 출발해가지고 개화사상가, 항일언론인, 독립운동가, 금속학자, 서화연구가, 서예가, 그다음에 정각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박사님들 보면 왜 좁은 손끝도 안 들어가는 좁은 분야에서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물리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물리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분화해서 한 분야만 하는 거죠. 박사라는 게 원래 넓을 박자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위창 선생은 정말 그 언급한 모든 분야를 통달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예전에 보면은 문사철, 뭐 시서화, 유불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그런 세 분야 이렇게 나름 논할 줄 알아야 뭔가 좀 배웠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수십 년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박사라고 부르지 말고 박물학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박물학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위창 선생이 이제 군계일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세창 선생이 왜 6단 최남선에게 요즘 애들은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일화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분 아마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유민주를 선언하노라라는 거 시작되는 거 3.1 독립선언문 그럼요. 아실 건데 내용은 다 아실 거고. 근데 그 선언문에 정말 그 결정적인 오자가 있는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오자 수정해가지고 교과서에 있었겠죠. 설마. 아니 그게 이제 그 이 19년 3월 1일에 초장에 뿌려진 독립선언서 두 부가 지금 문화재청이 국가 그 등록문화재로 등재가 돼 있는데 그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등재가 돼 있는 거기 독립선언서에 오자가 있다고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아까 외웠던 첫 구절부터 오자가 있는데 뭐냐면 조선의 독립국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조의 독립국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을 선조로 뒤집은 거예요? 그 예전에 이렇게 보면 인쇄물 찍어낼 때 일일이 활자를 뽑아가지고 그 내용에 맞게 배열하는 걸 조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잉크에 묻혀서 찍어냈는데 그걸 이제 활판 인쇄라고 하는데 근데 활자를 뽑아서 조판하는 사람이 뭔가 조선을 선조로 이렇게 잘못 배열한 건데요. 그렇게 독립선언서를 인쇄해가지고 전국 각지와 이제 해외에 발송을 했는데 위창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뒤늦게 선조를 발견하고 이제 윤정기를 스톱을 한 거죠. 다시 찍어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보면은 조선이라는 인쇄물은 잘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보면 계속 선조라는 인쇄물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봐도 그래서 조선은 어디 갔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선언서인데 선조라고 하면 어때요? 나라 이름을. 그러니까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저도 신문에 기사를 쓰지만 아무리 오탈자를 교회라도 놓치는 게 많아요.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노태우를 염려할 여자애가 그 여태우라고 이렇게 쓴 적도 있어서 한자로 맞아요. 난리친 적이 있고 그 예전에 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큰 대자 대통령을 뭐 개견자 견통령으로 잘못 써가지고 정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리는데 이 독립선언서 관련해서 뭐 이런 오자 소동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창이 육당에게 요즘 애들은 무식해서 큰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준 사건이죠. 아 근데 상상이 잘 안 돼요. 아무리 뭐 오세창 선생이 대단한 분이라 하더라도 육당 최남선한테 요즘 애들은 정말 무식해서 큰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육당하면은 당대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해서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벽조 홍명 이렇게 꼽았거든요. 그중에 유명한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분이 바로 이가 이제 육당 최남선인데 그 육당이 초고를 완성해서 그 당시 최고의 한학자로 명성을 떨치던 그 위창 그 오세창 선생한테 감수를 한번 마지막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위창이 이제 눈살을 찌푸리면서 지금 얘기했던 요즘 애들 한자를 너무 몰라라고 이제 혀를 끌끌 찼다라는 후문이죠. 근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언서를 보면은 생정권이 박상됨이 무릇 기하며라는 얼마며라는 구절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떠도는 거죠. 원래는 박상이 아니라 박탈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음이라는 낱말인데 이것은 능동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박탈됨 이렇게 쓰는 거는 피동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박탈은 남의 것을 빼앗음이니까 능동태니까 안 되고 박상이라 그래서 벗겨져서 없어짐이라는 피동태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버전이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런 지적을 하니까 옆에서 있던 분이 물어봤다는 거죠. 선생님 박탈하고 박상이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위창 선생님 박탈이라는 것은 일부분을 빼앗겼다는 뜻이고 박상은 전체를 빼앗겼다는 뜻일세라고 대답을 했는데 국권이 뺏긴 거는 뭐 전체를 뺏긴 거기 때문에 박상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두 가지의 버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육당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그 1919년이잖아요. 육당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었는데 사실 20살에 이런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다는 그 자체만 대단한 건데 그때 당시에 위창 선생은 56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 뭐 아들뻘 뭐 이랬기 때문에 사실 그런 틱소리도 못했겠는데요. 스승님이니까 뭐 하고 말았겠죠. 근데 위창 선생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위창 선생은 사실은 그 역관, 그러니까 통역 담당 관리로 출발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언론인, 뭐 계몽운동가, 민족대표하고 해서 5곳까지 치른 2년 8개월을 치른 독립운동가였고 서예가, 정각가, 고화서를 수집하고 그 계보를 쫓아서 정년 서화사 연구자라도 이름을 떨쳤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독보적인 감시관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간송 전영필 선생의 문화지 수집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래서 그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이제 뭐 그런 그 뭐 수집을 할 때 늘 위창 선생이 감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맞다 아니다라는 감시관을 받아서 그래서 그 위창 오세창 선생을 간송 컬렉션의 눈과 귀였다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까 역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역관이면 사대부 출신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8대째 그러니까 중인 계급인 역관 가문 출신이었는데 근데 가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냐면 당대 그 유대치, 박규수 등과 함께 개화사상의 3대 비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조라고 통하는 그런 오경석 선생인데요. 이 뭐 영매인데 영매 오경석 선생은 역관으로서 중국을 13차례나 오가면서 중국의 성각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 고화서나 금성문 이런 것들을 그 수집 연구한 서화가이면서도 금서학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재산 200석이 나오는 그런 거의 뭐 땅 이런 거를 서화와 금속 유물을 모으는데 소비를 해가지고 가산이 기울어질 정도였다. 그런 뭐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서는 제일 그 서구문물이든 아니면 개화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 집안이었네요. 특히 그렇죠. 통역들이. 그럼 그 영향을 위창이 안 받았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 역관이 되려면 특히나 그 과거 시험에 역과라 그래서 작과 거기에 이제 급제를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오경석 선생이 불과 8살인 위창 선생한테 어린 위창한테 정말 놀라운 인물을 가외 선생으로 붙여주는데 그 누구냐면 아버지의 동갑내기 버시자 당대 성각자이며 개화 세상가였던 유대치라고 있습니다. 네.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요. 당시 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이런 그 개화당 젊은이들한테 개화 사상을 심어준 그런 제야의 지도자였어요. 네. 그래서 제야의 재상이라 그래서 백의정승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아, 근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단한 분을 8살짜리 아이한테 붙이기에는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너무 조기 교육이 너무 빨랐던 거 아닌가요? 너무 이 견문 발금이라 해서 너무 뭐 하나 모기 잡는데 뭐 검을 하나 쥐어주는 그런 격이 됐는데 뭐 어쨌든 그 덕분인지 16살 나이에 이제 역과에 합격을 하고 역관 신분으로 근무를 하다가 6년 뒤 1886년에 조선 조정에서 이제 만든 방문국이라 해서 인쇄 출판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간행한 한성 주보 기자를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언론인으로서는 첫 출발인데 사실 지금처럼 뭐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기자는 아니었고 당시는 그 중국 신문을 번역해서 게재하는 것 이런 거였는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당대는 영국, 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신문 기사라도 그걸 그네들 오늘 우리나라로 언어 이렇게 번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국 신문을 번역하는 거 중역이죠. 어떻게 보면 이중 번역인데 그 자체만이라도 대단한 일이었다는 건데 그 통역 업무를 맡았던 위창 선생의 주 업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세계 동향에 굉장히 밝았겠네요. 그럼요. 그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아마 당연히 그랬을 것 같고 한성주보가 3년 만에 폐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06년에 다시 천도교주 그 손병희 선생의 후원으로 해서 만세부라는 신문을 창간해서 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정말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 신문은 친일단체인 일진에 맞서기 위해서 만든 신문인데요. 이 만세부 사장으로서 위창 선생이 한국 언론사상 기억에 남을 2가지 족적을 남기는데 그 하나가 첫 번째가 루비 활자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루비 활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신문은 해득하기 어려운 국한문 혼용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문만 쓰게 되면 뭐 대중은 좋은데 일단 그 식자들이 싫어하고 한글을 쓰게 되면 또 뭐 식자들이 싫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가지고 국한문 혼용체를 썼는데 그조차도 그 독자층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위창이 한자 옆에 그 작은 포인트에 한글 활자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달았습니다. 작게 만들어서 음을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읽기 좋게 편의를 도왔고요. 또 하나의 족적은 뭐냐면 최초의 신문 연재 소설이자 그 신소설로 평가되는 이인직의 혈의누 우리가 배우잖아요. 혈의누를 실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한자를 쓰면 한자 옆에 작은 글자로 한글로 그렇죠. 어떻게 읽는지를 이렇게 써놨다는 음을 달아놨다는 얘기죠. 요즘 신문에도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런 건 좀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학창 시절 배웠던 혈의누 이게 만세부에 처음 실린 거였습니까? 1907년 7월 22일자에 첫 회가 실렸는데 1회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일청전쟁의 총소리가 평양 시내에 떠나갈 듯 하더니라는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조차도 이제 만세부가 재정난에 빠져서 1년여 만에 1907년 6월 29일 폐간이 되는데 그러면서 위창 선생이 남궁옥 선생과 함께 대한협회라는 애국 계몽단체를 또 창립을 하는데 여기서 이 대한협회에서 또 이 계몽 사상을 알릴
대한민보라는 일간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것이 1909년 6월 2일인데 역시 위창이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또 이 역시 대한민보 역시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직후죠. 1910년 8월 31일 날 폐간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신문이 뭐 창간됐다 폐간됐다 이건 뭐 한두 해 만에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일들이 많았나 보죠. 물론 뭐 재정난도 있겠지만 항일 논조를 갖고 있는 신문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보의 경우도 한일 강제 병합이 되니까 사실 그 총독부에서 대한인이 황성인이 이런 용어를 안 된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대한자를 빼고 민보로 이렇게 제호를 바꿨는데요. 네. 이틀 만에 31일 날 폐간이 됐거든요. 역시 이 대한민보 역시도 그 한국 언론사상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업적이요? 한국 신문사상 처음으로 세틀 풍자하는 만평을 게재를 했는데요. 만평을 20년부터 처음 게재한 네, 거예요? 이 만평을 그린 분이 당시 25살의 동양 화가는 이도용이라고 하는 분인데 위창 선생이 주제와 제목을 알려주면 이도용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건데 창간일에 실린 만평을 보면 대한민보의 정신을 표현했는데 양복 입은 남자가 정세를 저울질하고 그걸 대국의 우형이라고 하고요. 한국의 혼을 하나로 묶는다. 한혼의 단취 그리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기관이 된다. 민성의 기관 그리고 남다른 보도를 추구한다. 보도의 이체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맨 앞차를 따면 대국의 우세 대자하고 한혼의 단취 그래서 한자하고 그리고 백성의 소리 즉 민성의 기관이라서 민자하고 보도의 이체라고 해서 보자하고 해서 그거를 딱 따니까 대한민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마치 이게 오행시 같은데요. 오행시 최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만평의 앞권은 1910년 2월 15일자에 실린 척사 일국이라는 그런 제목의 만평이었는데요. 윷놀이를 척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윷놀이로 시국을 풍자한 건데 즉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 그러니까 이게 이 삭제가 돼 있는데 EX를 잡고 조개를 구워라. 그거를 쳐서 뭐로 박아도 유대는 죽는다라는 풍자글이 이렇게 풍선글이 돼 있는데 유독 이 다음에 X 그러니까 까만 부분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삭제를 했는데 이건 사실 굳이 머리를 안 굴려도 이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뭐 독에 걸린 모잖아요. 그래서 이도 뭐 조개 고걸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도가 이도 히로부미죠. 그래서 이 만평이 게재된 게 1910년 2월 15일자인데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 2월 14일자거든요. 하루 전이니까. 그래서 이 X는 뭐 이도고 이도는 결국 이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일제가 삭제한 것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이도에는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뭐냐면 그 이도 히로부미와 함께 매국노 이완용을 연상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 만평을 보면 이도와 함께 조계라고 나오는 사람이 뭐냐면 조중웅 혹은 조민이라 그래서 역시도 이 친일파거든요. 고걸 이거는 고영이 그다음에 모로 박아도라고 할 땐 박재순 혹은 박중량이라 그래서 이런 친일 매국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자들을 유수로 한꺼번에 쓸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만평이거든요. 굉장히 과격한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만평치고는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당대에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완용을 한꺼번에 쓸어버린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평의 게재를 하네요. 저도 아마 이 중의적인 표현 같아요. 그리고 1909년 7월 25일자 만평은 더 지독한데요. 이 도끼로 나무를 내리치는 남자와 함께 임이완용 자부상피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는 원뜻은 뭐냐면 솜씨 없는 일꾼에게 도끼질을 맡기니 제살에 상처낸다라는 글을 남기긴 했는데 한자음을 읽으면 이완용, 임이완용, 이완용의 첫째 며느리 성이 임씨거든요. 그러니까 임이완용 그다음에 자부가 뭐냐면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피는 근친상간했다라는 의미여서 어떻게 보면 이완용이 첫째 며느리인 임씨와 근친상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이완용의 아들이 일본 유학을 떠난 사이에 이완용이 며느리와 간통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천야락에도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풍자를 했다. 이런 소문을 만평으로 풍자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노골적인 풍자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 판소리 사랑가에 나오는 뻐꾹뻐꾹이라는 말이 그 외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복국에서 회복할 복자를 써가지고 한 풍자한 만평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나라를 되돌리자 복국하는 외침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평이 실렸으니까 아까 1년 만에 폐간시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이틀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8월 29일 날 이게 뭐 한일 병합이 됐는데 31일 날 뭐 이게 그냥 아주 눈에 가시로 계속 보고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 강제로 우리 국권 빼앗아 가자마자 그냥 바로 폐간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위창 선생이 그 이후에 그 폐간 이후에 또 뭘 하겠습니까? 독립운동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3.1 독립운동이 민족대표 33인의 일원으로 해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한민국 폐간하고 이런 그 3.1운동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한 사회 및 독립운동은 요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부터 이제 금서학자, 그다음에 서화가, 미술학자로서 이제 제2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렇게 글이나 표현들을 그렇게 강하게 하신 분이니까 더 이상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렇죠. 네, 좀 학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 이런 말인데요. 네. 어찌됐든 뭐 의도하지 않은 거이긴 하지만 뭐 멀티가 그렇죠. 되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부친이 수집한 고서와 있고 금속학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천으로 해서 심화 작업에 나섰는데 위창의 집에 얼마나 많은 작품이 남아 있는지를 이 만해 한영운이 위창의 돈입은 자택을 찾아가고 수집품을 다 보는데 3일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처음 갔는데 뭐 5시간인가 8시간 봤는데도 못 봐갖고 그 다음날 또 갔다.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갔다라는 그런 자초지종이 대한매일신보에 이렇게 5일에 걸쳐서 실려 있더라고요. 아니 그 얼마나 소장품이 많았길래 그 정도예요. 그 3일 만에 본 작가가 1291명의 서화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일람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 숫자인데 만해가 뭐라 그랬냐면 작품을 수집한 위창 선생의 노고를 위로하기보다는 그 행복감 그걸 축하해야 되겠다. 정말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그 나라 정치적 생명의 양식인데 위창의 고소화를 볼 때마다 대웅변의 연설을 듣는 것보다 대문호의 소설을 읽는 것보다 더 큰 자극을 받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서화의 서체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도장 파는 직업 정도로 폄훼했던 전각에도 또 몰두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보통 뭐 도장 파기 이러면은 좀 이 낮춰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각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게 따지고 보면 정각이라는 거, 도장 파기라는 것도 모든 예술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선사시대 인간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칼 같은 도구로 해서 돌이나 나무에 새겼잖아요. 그게 그림이 되고 문자가 되고 막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붓이 발명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그 연필, 볼펜의 시대가 지나서 요즘은 키보드의 시대로 바뀐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도장은 거래와 신용의 상징이고 도장 하나면 사실 나라를 팔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기 때문에 도장 안에 새기는 글자도 위창 선생이 굉장히 귀히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창 선생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생애사를 다시 재조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업적이 따로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한국의 역대서화가 1117명, 1117명의 사적과 평전을 수록한 근역 서화징을 편찬했는데요. 신라, 고려, 조선의 서화가들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그들 예술 세계에 대한 모든 기록과 논평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 근역 서화징이 출간되니까 육당 최남선 아까 이렇게 지청구를 당했던 최남선이 암흑한 운중의 정광, 그러니까 깜깜한 구름 사이에 비친 번개와 빛이 나왔다. 참으로 일대 경에 속하는 업적이다라고 극찬을 했다라는 거고 실로 희대의 진서, 진귀한 책이자 보기 드문 명저라고 할 것이다라고 스승을 그렇게 자기는 욕을 먹었으면서 스승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극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